소유권. 휴가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접으세요. 어디 휴가를 가려고 지금. 세월이 지금 어느 때인데 휴가를 가려고. 예? 원장님께서요? 왜 뭔 일이래? 뭐 휴가는 무슨. 물론 이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 집은 뭐 애들이 때렸으니까 뭐 안 갈 수는 없겠죠. 가게 되고 그럴 텐데 웬만하면 예. 본인은 가족들 다 보내고 본인 혼자 집에서 공부. 뭐 갔다 오는 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갔다 와서 데미지가 있어요. 갔다 와서 한참을 데미지가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뭐 실제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심적으로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쭉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 딱 잊고 한 2, 3일, 3, 4일 놀았다 그러면요. 이게 다시 돌아오기가 책상으로 돌아오는 건 쉬운데 책상이 안 돼서 공부 마인드로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놀고 오면. 네. 있을 거예요. 여기 놀아보신 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할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멘탈이 강한 분들 나 한 3박 4일 공부 손 떼고 놀고 와도 다시 바로 공부 마인드로 돌아올 수 있는 나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고 여운이 많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올해는 안 가시는 게 좋죠. 에휴,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참 그렇습니다. 남들 다 가는데 그죠? 네. 다들 울긋불긋 이렇게 막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다 놀러가 나가는데 혼자 민법 책들은 가방 메고 나와 그러면 그것처럼 또 서글픈 것도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81페이지 소유권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2.5 문제, 2.5 문제 나오죠.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죠. 거의. 먼저 소유권의 뜻은 뭐 됐고요.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범위와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서 반가로 1번.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 혜택이 미치죠. 근데 온천수는 미채굴 광물은 미치지 않고 온천수에는 토지 소유권 혜택이 미치는데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 다음 중 토지 소유권의 객체는 답이 뭐였을까요? 지하수. 이렇게. 다음 중 토지 소유권의 객체는 이렇게 물어봤어. 답이 지하수. 거기에 뭐도 포함돼요? 온천수도 포함되죠. 근데 반가로 2번은 민법보다는 이제 2차가 뭐 공간정보법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올 만한 건데 민법에서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어디까지? 현실 경계와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공부상 경계가 원칙이다. 다만 기술적 착오에 한 측량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실제 경계에 의해서 경계가 확정이 된다는 거. 원칙과 예외로 딱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가 나오고요. 작년에 조문이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30년 이상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 3가지를 작년에 상린관계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처먹었죠. 이제 올해는 그런 거 빼고 늘 나오던 걸 낼 겁니다. 늘 나오던 게 뭐죠? 다음 페이지 주의토지통행권이죠. 다만 그 주의토지통행권 보기 전에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을 왜 구별해야 되냐면 우리 2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상린관계에 있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지역권에 있는 통행지역권 생각해보면 2개가 외형상 똑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린관계인지 지역권인지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고 지역권은 별도의 물권이죠. 따라서 상린관계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상린관계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지역권은 20년 소멸시에 걸리죠. 일단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차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죠. 부동산이.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구별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9조, 220조 주의투지통행권이 나오죠. 219조가 원칙이죠. 유상통행권. 220조가 예외가 될 것이고요. 조문 일단 확인하고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여기 두 가지라 그랬죠.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둘로 나뉜다 그랬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하고요. 통행은 가능하지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럴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하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자, 조문에서는 통행하고 통로 개설까지 있지만 플러스 포장할 수 있고 통행 방해되는 물건 철거까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권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통행권자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누가 보상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그래서 통행권자가 아닌 자, 보통 뭐라고 나오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나오는 거, 기존 통로가 있긴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통행권이 인정이 되죠. 반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지요. 그거 구별하시고. 이번에 박스 1번 잘 나오죠. 두 번째죠.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이 되고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료를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3번 건축 발령 도로 폭 규정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오른쪽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떤 효력이 있냐? 통행하고 통로 개설, 여기까지는 조문이고요. 포장 철거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통행지를 독점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죠.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그 통로 개설이나 포장 비용 누가 부담해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니은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축조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되죠. 비용도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서 철거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거죠. 디귿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독점해서 점유할 수는 없죠. 따라서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독점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하겠죠. 그럼 반대로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고 통행지를 독점,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점유하지 않고 있는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문구를 나눠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 통행권은 언제 소멸해요? 통로에 접하게 되면, 그죠? 통로가 개설이 되면 종종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조심할 게 뭐예요?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죠. 무상 통행권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공유 토지를 분할했을 때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 조문 간단히 읽어보시고 기억.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직접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가야 한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상린관계와 관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반가로 3번이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거의 출제된 적이 없었던 건데 생활방해 금지 청구와 연결된 주의토지 통행권 말고 생활방해 금지 청구와 관련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임차인 같은 사람들 인근 소음으로 정원,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이익이 침해되고 플러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피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냐 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소음 같은 경우도 데시벨 같은 거 기준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못 참고 초과하지 않으면 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계에 관한 거에서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이죠.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두 가지죠.
설치 비용하고 측량 비용이죠. 그럼 어떻게 부담하는가? 설치 비용은 반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걸 바꿔서 출제 많이 하죠. 설치 비용은 면적 비례, 측량 비용은 반반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유로 추정하죠. 공유로 추정하지만 3번 분할 청구 못하죠.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6번 242조 1항 지상보로의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띄워야 되죠? 반 미터. 나아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 미터 뒤로 물러라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됐을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까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244조죠. 이게 또 작년에 나왔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출제한 게 244조입니다.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2m 띄우는 게 있고 깊이의 반을 띄우는 게 있죠. 여기서 2m 띄우는 건 얕게 묻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화조, 우물 이런 것들. 우물은 깊게 파야 물 나오지 않나요? 안 깊게 파면요. 길어 올릴 때 팔 다 빠져요. 얕게 되도록 얕게 파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물 정화조 2m. 깊이 파내는 건 하나 기억하면 돼요. 지하실.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지하 7층, 8층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도 지하 4층까지가 주차장이야. 지하 4층에 박으면 올라올 때 뒤지게 오래 걸려.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244조 우물과 정화조 2m 지하실 깊이 반 이렇게.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혹시 또 우리 출제하는 놈들이 개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당구장 표시 요거는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땅에서 막혔을 때 폐색이란 건 막혔다는 겁니다. 그걸 소통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부담. 고지 소유자가 부담하냐 저지 소유자가 부담하냐 이런 것들. 저수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 예컨대 뭐 물탱크 같은 것들 설치 비용. 개인 소유 수류의 폭변경. 공유하천부터 물을 끌어오는 권리 공유하천 용수권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경계표. 요것 때문에 경계표 아까 설치비용 측량비용이 있었잖아요.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적용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반 미터 띄우는 거. 이건 뭐 기억하기 쉽죠. 어느 지역 가면 타닥타닥 붙어 있단 말이죠. 건물끼리. 그럼 그 지역 관습이란 말이죠. 그게 먼저 적용되는 거라.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번 수류 폭변경 하고요. 4번, 5번, 6번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유권 취득이 나왔죠. 소유권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 특히 취득시효. 동산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 하는데 먼저 암기해야 될 거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거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세 개는 암기하자.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취득시효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2항 등기부 취득시효. 일단 조문을 통해서 조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죠. 1항 20년간 점유해야 되고요.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그 다음 효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반면에 2항은 일단 소유자로 등기된 자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그죠? 소유자로 등기한 자인데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효 등기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죠. 주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다 된다 그랬고요. 객체 중에서 성명 불상자 소유물이 최근에 출제가 됐죠.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는 물건, 자기 소유 물건, 일필토지 일부, 특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만 가능하죠.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되죠. 반대로 행정재산 안 되고요. 행정재산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 출제가 됐어요.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 행정재산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인공공물 있고요. 행정재산이라든가 자연공물이든 특히 집합건물 공용분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된다 안 된다 구별하시고. 그다음 공통적으로 자주 평원 공연제보가 필요한데 다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추정이 된다는 건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또는 등기부 취득시 완성자는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반가로 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 요건과 효과. 자, 요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20년 계속 점유죠. 특히 기산일.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일을 이미 선택할 수 없다. 없다. 그게 원칙이다. 단 예외가 2개가 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미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 시효 완성 후, 의뢰 시효 완성 후 전이 아니고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되고 다시 의리 그때를 기산인 후 20년 점유. 2차 취득시효 이때는 의뢰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때가 새로운 기산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가지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점유 개시의 기산점 꼭 기억하시고 그 위에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거. 20년 점유에서 이 점유는 뭐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거. 어떤 의미죠? 갑소유 땅을 의리 점유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병에게 임대 해서 병이 직접 점유, 의리 간접 점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20년이 됐어. 누가 시효 취득 인정이 된다? 을. 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직접 점유자니까 뭐예요? 타주. 얘는 안 된다. 누가 인정된다? 을이 인정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점유취득시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포함이 된다. 동그라미 1, 2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가 2차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데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경과된 경우 그럴 때는 곧 다시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사례 형태로 요 사이에 또 소유자가 바뀐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형태로 사람이 요 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놈까지. 2차 취득시와 관련해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먼저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된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2가지 경우로 나누자 그랬죠. 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분명히 나눠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판례를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취득시 완성 다시 미등기 부동산이야.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는데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고 봤더니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나요? 아니죠.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원 소유자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으면 되죠. 문제는 죽었어. 그럼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래 그렇다. 상속인은 그게 판례가 되는 거죠. 여전히 취득시효를 수행할 수 있다. 2번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하고 3번 이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요. 그러나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또 하나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가배동의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중간신계약 등기에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더라도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제한이 있었죠. 그러나 취득 시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시완성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사례 형태로 나오죠. 갑의 부동산의 을의 점유축 시완성되었을 때 갑의 부동산의 을의 점유축 시완성되면 을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이 생기죠.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적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세 가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 니은 을이 점유를 넘겨줬다. 점유.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한 게 아니라 점유를 넘겨줬다. 그러면 얘는 점유만 넘겨받은 거다.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 효과까지 넘겨받은 게 아니다. 여기 이전 등기 청구는 아까는 시효 이계라 그랬죠. 또는 시효완성의 효과 이렇게 불러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퀄 시효이익 이퀄 시효완성의 효과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 갑을 상대로 직접 을의 시완성을 주장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소멸시효. 을이 정에게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갑이 팔아먹었다.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팔아먹었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명 알고 샀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을은 제3자를 상대로는 시완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갑을 상대로 뭘 해야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병행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외 불법행위의 병이 적극 가담했어. 그럼 무효죠. 갑과 병이 가장 매매했어. 무효죠. 그러면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고 갑을 상대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A, B, C까지 나와 있고요. D도 나와 있죠. 갑이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병하고. 그럼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한 거하고 똑같이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뭐 하게 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 C, D, E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리을은 뭐예요? 수용된 경우. 수용된 경우에는 불법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보상금 넘겨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시완성 사실을 주장했었어야 한다. 즉 갑이 아무것도 모른 채 팔아먹거나 수용이 됐을 때는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대상 청구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까지 추가가 돼서 나오죠. 근데 판례 중에 3번에 1번 갑소유 땅의 을의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되고 갑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 보세요. 갑소유 땅이죠. 을의 시효 완성돼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거기다가 건물 지었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거기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을 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죠. 2번 여기 최근에 또 나왔죠.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리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을 때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을은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을은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시효취한다. 그리고 병이 경매하고자 할 때 소유권 방어를 위해서 갑을 대신하여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거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던 건데요. 간명의로 명신탁된 X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뢰시효가 완성될 때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의뢰시효가 완성될 때. 그런데 이 땅이 병소유였어요. 병이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명의신탁. 얘가 수탁자고 얘가 신탁자예요. 이렇게 갑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 수요가 완성됐을 때 일단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등기가 다시 되돌아갔단 말이죠. 병이 갑과의 명의상약정을 해지하고 병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때 신탁자 시효 완성 후 제3자. 그러니까 그런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없다.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3번 간명의로 신탁된 땅에 대해서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자 병이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 을은 병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3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 5번은 좀 어려워요. 3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까지만. 반가로 3번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첫 번째 점유승계, 등기승계가 인정된다라는 거. 전 점유자 점을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의는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거. 그다음에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한데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 등기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 점유하라는 거고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합니다.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1번 무효 등기도 상관없다. 2번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명의 등기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A 토지에 소유자로 을이 등기된 상태에서 물론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10년을 점유했다. 그럼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그 후에 등기가 무단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게 3번 판례가 될 것이고요. 반가로 5번 취득시효에는 소유권 취득의 효과. 특히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고 그 취득 시기가 언제로 소급? 점유 개시시로 소급을 하죠.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급표를 주장 못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 과세관청. 그죠? 갑소유 땅의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압류했을 때 그리고 나서 등기했을 때 을은 국세청에 쫓아가 가지고 소급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왜 남의 걸 압류했냐? 이런 식으로 소급표를 주장할 수는 없다까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관련 판례가 하나 있죠? 그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를 상대로 단순히 팔아라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 최근에 A토지 소유권자로 갑이 등기 이거를 을이 20년 점유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갑을 상대로 하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효예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봐야 무효란 말이죠. 그럼 누굴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 이게 무효라면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응용이 되면 이게 시효이익이라 그랬죠. 그 시효이익의 폭이. 자, 을은 이 상황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한테 해야 되죠. 얘한테 해봐야 포기의 효력이 없는 거죠. 얘한테 해야 되죠. 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 그 사람한테 포기를 해야 되죠. 그게 4번이죠. 시효이익의 포기든 이전등기 청구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이렇게 생긴다. 원인 무효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죠? 조금 까다로운데 최근에 요거까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효가 핵심이고요. 동사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46조 10년짜리와 5년짜리 차이가 뭐다? 선의 무과실 여부죠. 선의 무과실 여부. 자,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고요. 90페이지 선점 습득 발견이 있죠.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252조 무주의 동산은 동산 동그라미 소유이사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이고요. 2항은 무주의 부동산이죠. 국유.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되고요. 부동산 안 되고 소유이사 필요 없고 공고 후 6개월 지나야 되고 매장물은 첫째 공고 후 1년 그죠?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점유 필요 없고 발견만 하면 되고 마지막 타인 토지에서 발견했을 때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는 절반씩. 법률 규정에 한 공유이면서 지분 비율이 어떻다? 절반 반반. 첨부, 부합포나 가공 세 가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부합, 섞여, 혼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 가공. 그래서 기존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걸 첨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정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원상복구는 불가하죠. 강행이죠.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가?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될 때 민법이 적용되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죠. 또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쳐서 C 물건이 됐을 때 이걸 만약에 갑이 취득했다. 그러면 기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기존 물건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이거는 임의. 기존 물건 소유자가 나 보상 안 받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임의. 반면에 기존 물건의 제3가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럼 얘한테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건 강행. 특히 제3자에 대한 보상. 강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된 거 판례가 하나 최근에 연속적으로 출제가 된 게 있죠. 그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당황합니다. 갑, 건축주. 판례에서는 제3자 이렇게 되죠. 을, 건축업자.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되죠. 매수인. 병, 건축자재상. 매도인이 되죠. 병이 을에게 예컨대 시멘트, 건축자재라고 할게요. 건축자재. 시멘트나 철근을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외상으로 팔잖아요. 그죠? 외상으로 팔고 대신 소유권을 병에게 유보시켰어요. 자, 병소유. 철근 시멘트를 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어요. 자, 이 건물은 누구 소유? 갑소유.
다시 말해서 병소유 철근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되지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부합됩니다. 그 다음 병원 의료에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유치권에서 나오죠. 건축 자재 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 자재 대금. 그때도 한번 나와요. 또 하나 병소유 철근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됐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뭐 청구할 수 있는가? 보상 청구. 여기 나오죠. 부합에서. 그죠? 자, 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누자. 어떻게 나눠요? 갑이 철근 시멘트가 그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실, 병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냐? 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로 나눠서 요구행위는 보상 청구 못해. 요구행위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근데 지문은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 건물에 부합시킨 물건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지문은 출제가 요걸로 나오죠. 요걸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판례가 그렇게 돼 있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 신축 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부합은 되고 보상 청구를 제3자는 건축주는 매도인의 보상 청구를 거부할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보상해야 된다. 다만 나누자. 무조건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건축주가 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된 건축 자재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사실에 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판례 문구를 보면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잖아. 문구가. 이게 원칙이 되는 거야, 이게. 원칙적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요 경우에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문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판례 문구는. 출제가 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선이 무과실 때는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중에서 부합 중에서도 부동산 A 부합만 확인하자. 오른쪽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그래서 특히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심은 경우 나무는 원칙적으로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다. 증축 부분 원칙적으로 갑소유 건물의 부합. 갑소유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부속. 두 가지 요건 정당 플러스 독립. 정당 플러스 독립. 권원, 정당, 부속, 독립. 그러면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 소유. 그러면 건물 임차인 을이 건물 소유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증축, 정당하죠. 근데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부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판례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분에도 미친다. 그죠? 그래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증축분이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2번. 그 정도. 동산끼리 부합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을 공유. 부합 당시 가액 비율,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혼화도 마찬가지죠.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땐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되겠죠. 가공은 원칙적으로 재료주의죠. 원재료 소유자에게 가공물의 소유권이 귀속.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 현저히 다액일 때. 현저히 다액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현저히란 말 빠져도 틀린 지문이에요.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시험하고 특히 부합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최근에 부합이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부합이. 소유권에 기한 효력이라고 물권적 청권이 나오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권이 나오죠. 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권은 첫째,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규정도 없죠. 그 다음 네 번째, 누구한테 하죠? 점유자를 상대로 하죠.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도 되죠. 단 다섯 번째, 본권이 없어야 되죠. 왜?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본권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결국 소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침탈 여부 불문,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방해 제거 청구에서 기억할 거 반가로 3번. 방해의 뜻. 뭐죠?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의 뜻. 방해 원인. 요거 말하죠.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라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라 방해 결과 제거는 뭘로 가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한다. 방가로 3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이게 뭐예요? 방해 원인.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 이거 뭐예요? 방해의 결과 이렇게 되죠. 그렇게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동소유가 나왔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그게 공동소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고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수인의 소유자. 자, 그 중에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되고 이 수인 간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동업관계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 구성원도 아니고 이게 공유죠. 먼저 지분 균등한 걸로 추정하고요. 처분 자유가 있죠.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2번, 그 지분은 어디에 효력이 미쳐요?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독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지분 비율로라고 말하는 지분 비율로. 거기서 말하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지분 비율 면적을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사용 수익하되 독점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하여 각자가 전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돈과 관련된 거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에 관련된 것은 지분
비율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지문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과 관련된 거는 동그라미 1번 전원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 변경 못하고 특히 변경과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유물 변경 무슨 동의? 전원동의.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 비율로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전부 일부를 독점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관련 판례 문제 1번. 토지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든 일부든 스스로 배타적 즉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가 없으니 소수 지분권자가 예컨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갑이 독점하고 있더라.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독점 사용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맨 위에 공유물 관리는 어떻게 하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그죠?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관리사항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뭐가 있냐? 2번의 네 번째 줄 특정 부분 배타적 사유수익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즉 임대하게 하는 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4번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관리 5번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사항을 뭐 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제로 지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된다. 원칙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던 걸 전제로 지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 단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 이건 승계하지 않는다. 그 문구를 머릿속에 넣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번째 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칙 승계된다. 본질적 부분 침해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해서 거기까지만 출제. 밑에 4번 부담 지분 비율로 부담하죠. 세금 같은 거. 근데 그걸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상당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죠? 예?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플러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이 매수 청구는 무슨 건으로 해석한다? 형성권. 이렇게. 그래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지분을 포기한 경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귀속을 하는데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 그다음에 이 267조는 집합 건물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파트에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공유에서 마지막 분할 조문 먼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자유가 있구나. 다만 5년 기간 내로 분할하지 않는 걸 약정할 수 있구나. 분할 금지 특약. 이항 그 약정은 갱신할 수 있구나. 갱신 횟수 제한 없네. 다만 그 갱신할 때도 몇 년은 넘지 못한다. 5년 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1항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과 재판 분할이 있는데 원칙이 뭐다? 협의 분할이다.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어서 다른 공유자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협의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분할 방법, 분할 청구 행사로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박스 1번 협의 분할이 원칙이면서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뭘로 가나? 재판 분할로 가고 재판 분할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 돼 경매를 해서 대금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그게 예외가 되겠죠. 다만 재판 분할의 경우에 가격 배상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회하죠. 양가로 2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형태의 분할. 가격 배상이죠. 근데 이걸 뭐라 한다?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이 된다.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이 된다. 2번에 양가로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분할하게 되면 장래를 하게 생기겠지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소급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조문박스 270조 분할에 의한 담보책임.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서 다른 공유자들은 기존의 공유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기존의 공유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균등한 비율로 틀리고요. 수급인 틀립니다. 공유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마지막에 합의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때 자, 갑의 2분의 1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이 되었을 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각 부분에 2분의 1씩 그대로 존속할 뿐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합의하고 총유는 일단 조문 271조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의 합의죠. 두 번째 합의자의 권리는 지분권을 말하고요. 합의물 전부에 미치죠. 이때 오른쪽 213조 1항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하고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합의로 등기가 돼야 되죠. 따라서 합의자 1인 명의로 등기가 되면 그냥 무효죠. 합의로 등기가 되고 지분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자 1인 명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2항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도 청구를 못하죠. 274조 1항 합의는 언제 종료한다? 두 가지 조합재산, 합의물 양도 그리고 나서 그때 분할할 수 있다. 272조 합의물 처분명령 전원동의 보존은 각자가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하는 부동산인데 병의 단독 등기 갑과 을은 각자가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각자가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합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지분은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문 확인하시고 그 판례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유 비범위 사단 사원의 공동소유죠. 박스 밑에 반가로 1번 특징이죠. 지분 없고 분할도 안 돼.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총물 분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공유물 보존이나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반면에 총유물 보존은 총회 결의를 거쳐라. 위에 올라가면 276쪽이랑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 그 관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 보존. 그러니까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 항은 각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을 사용식할 수 있죠. 다만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밑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아까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 결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을 해요. 자, 매각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총회결의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걸 중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 약정을 해. 요거는 총유물 관리 행위예요, 총유물 처분 행위예요. 요거. 다시 한번. 총유물을 파는 거. 이건 처분 행위 맞아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약정. 이거면 총유물 보존도, 총유물 관리도, 총유물 처분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수수료 주는 게 이 땅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지막 줄. 종중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 두 번째 줄, 관리 처분 행위라 볼 수 없다. 최근에 출제가 된. 총유와 관련된 판례가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총유를 관리 처분과 해서 요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유권 좀 양이 많지요? 두세 문제 나오니까 양이 많아요. 문제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